2024년 9월 고1 모의고사 인문지문 시작해볼게. 가 지문 먼저 볼게. 가는 하이데거에 대한 지문이야. 1문단부터 읽어볼게.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얘들아 내가 지금 현존재가 무엇인지 가로를 쳐놓은 거야. 그리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다. 하이데거는 삶의 실존적 의미가 무엇인지 탐구했는데, 이 하이데거에게 중요한 개념이 현존재라는 개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조금 더 읽어볼게.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방금 얘기한 현존재 있지, 인간이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야 얘들아.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게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인간, 즉 현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괜찮지? 이 문단까지 읽어보자. 그런데 현존재,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얘들아 맞지? 우리만 해도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얘들아 본래적 삶의 의미를 좀 잘 밑줄을 쳐봐.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삶을 뭐라고 한다고? 본래적 삶이야. 그런데 그렇게 본래적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사냐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이데거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현존재, 우리 인간이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 존재하며, 얘들아 세인이라는 개념 봐야겠지? 뭐야? 익명의 타인들이야. 우리 인간들이 세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래. 익명의 타인이라는 세인으로 존재하며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비본래적 삶이라고 나왔거든? 비본래적 삶이면 뭐겠어? 아까 본래적 삶이랑 반대 의미겠지?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 이렇게 되겠지.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 이 때문에 세인의 일원이 된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된다. 자기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해? 비본래적 삶, 이렇게 보는 거지. 이해가 되니? 정리를 한번 해볼게. 내가 그냥 번호를 쭉 매기면서 정리해 볼 건데, 첫 번째 1번. 일단 이 글은 하이데거에 대한 이야기였어. 하이데거는 인간을 일단 무엇이라고 정의했냐면 현존재라고 정의한 거야, 얘들아. 현존재가 뭐였더라? 현존재의 개념. 자신의 존재 의미 있지. 우리 각자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물음을 제기하는 것이 현존재야. 우리 각자 이럴 수 있거든? 나는 왜 존재하지? 나는 왜 살지? 이런 거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물음을 제기하는 모든 우리 같은 존재들을 현존재라고 했고, 그게 인간이라는 거야. 이렇게 인간을 현존재라고 정의한 후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대. 하이데거가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이 하이데거는 뭐에 대해 얘기해 줄 거냐면,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인간의 삶의 실존적 의미, 이거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해줄 거야. 자, 2번. 그럼 현존재라는 개념이 여기서 너무 중요하게 쓰이는 거야. 현존재란 무엇인가? 우리 현존재의 정의는 앞에서 벌써 얘기했잖아. 존재의 의미에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 이게 현존재인데, 현존재 첫 번째, 일단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산다. 맞아, 틀려? 아까 뭐라 그랬지?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우리 각각 개인의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따라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각자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뭐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생각한 거지.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간다.
이게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인간, 현존재인 거야. 그런데 이 현존재에게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2번에 써볼게.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회를 무시하고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좀 더 그런 면이 있지. 그래서 이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살 수 없냐면 본래적 삶으로는 살기가 어렵대. 본래적 삶이 뭐였지? 정의를 먼저 써볼까?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게 본래적 삶이었어. 그런데 이 본래적 삶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럼 우린 어떻게 살아?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세상이 시키는 대로. 우리 그러고 있잖아. 사실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러해야 한다. 얘들아, 너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를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 그런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세인이 뭐지? 익명의 타인들. 익명성을 지닌 타인들. 얘들아,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 그게 세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얘들아. 그것이 익명의 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렇게 세인으로 존재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야? 본래적 삶이 아니라 비본래적 삶을 사는 거지. 비본래적인 삶. 그럼 비본래적 삶은 뭔데? 쉽지? 고유성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지. 우리 각자의 어떤 개성, 고유성이 다 있는데 그걸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됐니? 괜찮지? 자, 그럼 3문단 다시 가서 읽어볼게.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문을 제기하고 있네. 누가 봐도 비본래적 삶은 좋아 보이지 않아. 여기서 해방돼서 본래적 삶, 각자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 하이데거는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강조하였다. 얘들아, 물어보고 답을 직접 얘기해 준 거야.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야. 똑같아. 유한하다라는 건 끝이 있다는 거니까 우린 다 죽는다는 거잖아.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 얘기해 줄 거야. 현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가지며, 자, 일단 확실하대. 왜 확실해? 현존재가, 인간이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이 확실하다라는 거야. 우리 안 죽는 사람 있을까? 없지. 언젠지 모르지만 영원히 불로장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확실성을 가지며 삶의 일부분으로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직 오진 않았어. 그치?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죽음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 살고 있고 너희도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 근데 삶의 일부분이긴 한 거야. 왜냐면 죽음이라는 것도 삶이니까.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 이 말을 다시 한다면 죽음은 현존재, 인간 외부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현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죽음의 확실성인 거지. 되니? 또한 또 다른 특징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다. 이게 2번이다, 얘들아. 죽음의 특징, 대체 불가능성. 대체 불가능성이 뭔가요? 라고 하면 다른 누군가 대신 죽어줄 수 없어. 내가 내 죽음을 스스로 경험해야 돼. 나 대신 네가 좀 죽어줄래? 내 죽음을 네가 대신해 줄래? 이럴 수 있니? 없잖아. 우리의 죽음은 우리 스스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성이다.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이 말인 거야. 내 죽음은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만이 고유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얘들아 중요한 말이 나왔어.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한다 라는 말이 나왔거든. 그랬을 때 나의 삶이라는 걸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요거 이해될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거야. 그러면 나의 고유성을 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조금 정리 한번 해볼까? 자, 3번이야. 3번은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우리는 세인으로서 비본래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돼서 비본래적 삶을 좀 버리고 싶어. 여기서 해방돼서 본래적 삶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지금 하이데거가 의문을 제기한 거지. 그리고 하이데거가 이거에 대한 답을 하이데거는 이렇게 주었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가능하다. 죽음에 대한 인식. 이 말을 다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삶의 유한성이야.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 얘들아,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되게 막연하게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지만 언젠간 죽겠지, 늙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돼서 죽겠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당장 다음 달에 죽는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을 가지면 우린 지금 이 모습으로 살지 않을 수도 있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정말 소중히 생각하는 게 뭐지?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럴 것 같지?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 죽음, 삶이 유한하다 이런 것에 대한 자각이 있으면 정말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고유성, 나의 고유성을 드러내면서 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인식이야. 이러면 좀 더 쉽겠지? 그렇게 생각해봐. 그러면 4번 계속 적어볼게.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죽음에 큰 특징 2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뭐였냐면 확실성. 죽음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대체 불가능성.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대체해 줄 수 없다. 이 2가지가 죽음의 특징이야. 확실성부터 다시 쓰면은, 확실성이라는 것은 죽음은 반드시 맞이한다라는 의미고, 우리 각자 죽음의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 언제인진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 우리 인간에 내재한 것이다. 현존재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미 안에 들어가 있다. 내재야. 현존재 자체에 내재해 있다. 글씨가 또 안 예쁘네. 좀 예쁘게 적어볼까? 내재. 이게 최선이네. 그 다음 두 번째, 대체 불가능성. 이건 뭐냐면 나만이 경험할 수 있다.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 남들이 나의 죽음을 대신 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거야.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얘기한 거지.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뭐였냐면은, 따라서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래. 결론이 이거거든?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한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표현을 한 거야.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본래적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조금 더 남았지. 계속 읽어보자.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원래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면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얘들아, 두 가지가 지금 대조되고 있어. 우리가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 그치? 내가 뭐 언젠가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내가 방금 얘기한 뭐 언젠가 죽겠지, 사람은 다 죽으니까, 이렇게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잖아? 본래적 삶을 못 산다는 거야. 계속 볼까?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알게 되면 현 존재는 불안을 느껴. 무서운 거야. 맞지? 그리고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하기 때문이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정말 죽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무섭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야. 아유,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다 죽듯이 뭐 그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나를 그냥 세인, 익명성을 지닌 타인으로 생각해버려서 내 죽음을 뒤로 미룬다는 거지. 은폐시켜서 모른 척 한다는 거야.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선 잘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 타인의 죽음의 소식을 사실 되게 많이 듣거든. 뭐 일상생활에서 가끔 들을 수도 있고,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진짜 많이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죽음은 실감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면서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지.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 이건 그냥 단순히 알 때인 거야. 이런 회피와 무관심이 현 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면 안 된대. 달아나지 않고 오직 죽음을 대면해서 먼저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불안하니까 외면하지 마라 이거야. 그냥 죽음을 대면하라.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본다는 것이 이제 죽음을 대면하는 거야.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내가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본래적인 삶을 살았던 지난 세월들을 반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본래적인 삶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의견이겠지.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우리 보통 이러면 하이데거의 의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좀 자기의 삶에 대한 스스로 결정, 실존적 삶, 뭐 이런 게 이제 의미가 되는 거겠지. 이해가 되니? 자, 5번 계속 정리해볼게. 두 가지가 있었어. 지금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면하는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거든. 자, 첫 번째, 일단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는 건 괜찮아.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원하는 것인데, 이거 말고 무엇이 있었냐면 그냥 죽음이라는 사실, 죽는다는 사실을 그저 아는 것, 아는 것은 대면하는 것과 달라. 이 두 개는 서로 지금 개념이 다르다고 나온 거야. 그럼 죽음의 사실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내가 언젠가 죽겠지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불안해, 무서운 거야. 사람은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가 본능적으로 있는 거거든.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외면하기 위해서 그냥 남처럼 생각하는 거지. 세인으로 자기 자신을 전락시켜버리는 거야. 전락시켜. 그럼 어떻게 되냐? 자신의 죽음 사실을 은폐하는 거지. 그냥 덮어두고 가는 거야. 회피 이런 거겠지. 은폐, 회피, 무관심 이런 말이 지금 다 같은 맥락으로 나와 있거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은폐, 회피, 무관심, 외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 그냥 비본래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 비본래적 삶을 반성하게 되고, 그치?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남들 사는 대로 뭘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반성하게 되면서 어떻게 살 수 있다? 본래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나의 고유성을 펼칠 수 있는 본래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이데거의 입장. 얘들아, 됐니? 이 지문 너무 좋지 않니? 난 이 지문 너무 좋더라.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두 번째는 이제 사르트르. 사르트르라고 들어봤어? 이 사람도 이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얘도 좀 읽어보자. 얘는 지금 몇 문단으로 돼 있냐면은 4문단으로 돼 있구나. 1, 2, 3, 4 읽어볼게.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하였다. 사르트르는 인생을 뭐라고? 하나의 긴 기대. 좀 더 읽어볼까?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치? 우리가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얘들아. 시험을 잘 보겠다, 이런 기대. 그 다음에 어디 콘서트를 가겠다, 이런 기대. 대학을 잘 가고 싶다, 이런 기대. 이런 여러 가지 소소한 기대 혹은 커다란 기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 그리고 그런 기대를 넘어서 또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그런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 입장에서 인간의 어떤 인생은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정의한 거야.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바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라고 보았다. 이 말 뭔지 알겠니? 쉽게 생각해볼까? 우린 지금 다 학생이니까 나의 기대는 내가 지금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1등급을 받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러면 지금의 내 모습, 현재의 자신은 부정돼야 돼, 얘들아. 이렇게 살아선 1등급을 받을 수 없어. 나는 새로운 내가 돼야 돼 해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도 있다고, 얘들아. 자유. 너희 모두에겐 다 자유가 있는 거야.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 물론 선택해야 되지. 이해됐지? 자, 계속 보자.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이런 기대와 자유는, 그래서 지금 이걸 1문단에서 얘기한 이 기대, 그 다음에 자유,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핵심인가 봐.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됨으로, 봐봐. 예기치 않은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치? 죽음은 언제 죽는다라고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필연적, 반드시, 안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 내가 죽으면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나? 없지. 다 중지되니까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네. 사르트르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인간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사라짐을 뜻한다. 내가 없어지는 거지.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이렇게 생각하네. 나랑 상관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하였다. 죽음은 그냥 나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다. 얘들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방금 앞에서 하이데거 읽었잖아.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죽음은 현 존재에게 내재한 거라고 얘기했었어. 요게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 인간의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 인간 삶의 일부라는 거야. 그런데 사르트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삶의 일부분이 아니다. 왜냐면 이미 죽음이 오면 내 삶은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좀 이해되니?
정리하고 나머지 좀 읽어볼게. 자, 1번. 여기는 이제 사르트르에 대한 이야기구나. 1번 사르트르 이렇게 적고, 사르트르는 뭐라고 했냐면 일단 인생.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인생은 하나의 긴 기대다. 하나의 긴 기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냐면은 기대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기대를 실현한다. 그러니까 이 기대는 계속 바뀌는 거거든, 얘들아. 너희가 어떤 기대를 실현했어. 그럼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대, 또 다른 바람이 생기겠지. 그런 기대를 실현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재 자신을 부정할 수 있어. 왜냐면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살면 안 되거든. 지금처럼 살아가지고는 이 기대를 실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현재 자신을 부정하고, 나는 새로운 나로 태어나겠어. 난 내일부터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1시간 하고 학교를 갈 거야. 이렇게 새로운 나로 태어나자. 이런 거지. 쉽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무엇이 있냐면 자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핵심은 기대와 자유야, 얘들아. 알겠지? 그런데 2번 이렇게 정리해볼게. 이게 인간의 삶이라고 쭉 생각해봐. 인간이 이렇게 쭉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 인간의 삶의 존재 방식인 기대와 자유가 중지될 때가 있는 거야. 중지. 어떻게 중지가 되는 거야?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이라는 건 얘들아 갑자기 오고 언제 오는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반드시 오지. 이 죽음이 찾아오면은 나의 기대와 자유는 중지. 더 이상 뭐를 바랄 수도 없고 어떤 자유를 취할 수도 없는 그런 거지. 따라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기대. 즉 기대라는 건 인간의 존재 방식이었거든. 인간을 여기서 그냥 나라고 했어. 나의 존재의 방식. 인간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야. 그럼 결국 나는 사라지는 거지. 나의 사라짐.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면서 3번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죽음이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계기가 됐었잖아. 하지만 사르트르는 죽음을 정반대, 다른 방식으로 바라봐. 자, 번호 매길게. 1번. 1번은 죽음은 일단 나와 관련이 없어. 나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해.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찾아온다. 외부에서 우연히 갑자기 죽음이라는 게 찾아와.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은 죽음의 우연성이다. 이렇게 사르트르는 얘기했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이다.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 됐지? 그리고 삶의 일부분이다 아니다? 아니야. 왜냐면 이미 끝났어. 죽음이 찾아온 순간 나의 기대는 끝난 거잖아. 그래서 삶의 일부분이 아니다 라고 사르트르는 생각하는 거야. 됐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대와 무언가를 바라는 기대와 가능성을 의미 없게 만들어준다. 무의미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죽음이야. 조금 더 읽어보자. 무언가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주체가 그냥 나잖아. 근데 내가 사라지면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내 죽음에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사라졌으니까.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죽었어. 그럼 나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는 나는 아닌 거야.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이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 내가 죽어버리면 이미 나는 없어졌기 때문에 나의 죽음에 의미 부여할 수 없어. 그럼 내 죽음에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자는 타자, 다른 사람, 아직 살아있는 타자인 거야. 자, 가령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어.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의 죽음의 의미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구나. 그렇다는 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등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 사르트르는 죽음을 삶이랑 완전 단절시킨 거야, 얘들아. 이거 이해되지? 여기다 마저 적어볼 수 있겠다. 5번. 나의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 내가 죽었어. 그런데 나의 죽음에 대한 의미 부여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나는 못해. 난 이미 죽었으니까. 그럼 누가 할 수 있어? 타자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 나는 못하고 살아있는 타자가 할 수 있어.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나는 나의 죽음의 의미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다. 그럼 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선 누가 평가 내려줄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단절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삶과 단절. 그래서 실감. 우리가 죽음을 실감할 수 없다는 거야. 실감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야. 하이데거랑 상당히 다르다. 이걸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지. 자, 마지막 문단 볼게.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사르트르의 견해가 이렇다는 점, 그러니까 너무 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부여를 못하고 다 남이 평가해야 돼? 너무 다른 사람 중심적인 거 아니야? 라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는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엄마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남겨진 자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계속 나온다.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므로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인 거야.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결론을 얘기하네.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실존적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누구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었더라? 하이데거였잖아.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면 우리가 본래적 삶을 살 수 있어서 그것이 이제 실존적 삶으로 이어지는 거였지. 근데 사르트르는 그게 아니야.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이다. 이거래. 현재, 지금 살아있는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주체적이라는 말 알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야. 여기서 주체적 태도란 좀 알려주네. 주체적 태도란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해서 스스로 선택을 내리며 그에 대해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얘기가 나왔네.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주체적 태도. 얘들아, 자유가 있잖아. 자유는 1문단에서 나왔었어. 우리는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랬지. 그 자유를 발휘하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겠지. 이게 주체적 태도라는 거지.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
주체적이니까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면서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실존적 삶에 대해서도 얘기했네. 자, 4번 계속 이어서 적어볼게. 4번.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견해 있잖아. 지금 여태까지 얘기한 거.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견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대. 비판. 왜 비판한대?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비판이 되기도 하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어. 어떤 의미가 있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그 타자가 되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의미로 사르트르의 죽음에 대한 견해를 바라볼 수도 있다. 하고 4번 적었고 마지막. 그렇다면은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실존적인 삶.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실존적 삶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뭐냐면 일단 죽음에 대한 인식은 아니래. 그렇게 나와 있지. 죽음에 대한 인식과 실존적 삶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거야. 왜? 죽음과 삶은 완전 별개니까. 그럼 어떤 거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 현재의 삶에 대해서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현재의 삶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실존적인 삶인데 이 주체적 태도가 뭔지 정확히 나왔거든? 주체적. 뭐야? 우리 인간은 다 각자 자유가 있어.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선택할 수 있거든? 어떻게 살지. 그리고 선택을 했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지. 이게 주체적 태도래. 얘들아, 요 주체적 태도에 대한 의견도 너무너무 좋지 않니? 나 여기도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각자 자유를 가지고 인생을 선택해. 각자 너희가 앞으로 선택할 일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 그리고 선택했으면 책임까지 지는 거지. 내가 선택했으니까. 이게 이제 사르트르의 관점이야. 됐지?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긴 글을 2개 읽었어. 문제는 16번부터 나오는구나. 16번이 찾아볼게. 여기 있다. 16번. 자,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일단 가는 하이데거였어. 하이데거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통해 특정 개념의 의미 변화. 일단 시간의 흐름 없었고 의미 변화도 없었어. 그냥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현존재, 실존적 삶 이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했거든. 그 다음에 2번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질문을 한 적이 없었을걸? 내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질문 없거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특정 개념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에 질문이 없어. 3번, 가는 나와 달리 특정 철학자의 이론을 언급하며 이론이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얘들아, 이 가가 특정 철학자 하이데거의 이론을 언급했는데 하이데거의 한계는 없었어. 그럼 오히려 나에서는 한계가 있었지. 사르트르의 한계는 나왔었잖아. 너무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아니고. 4번, 나는 가와 달리 역사적 인물의 삶을 분석하며 벌써 틀렸네. 철학자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철학자의 관점 완전 맞거든. 가에서 특정 개념이 뭐가 있었을까? 현존재 있었지. 현존재. 그치? 그 다음 뭐 세인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나에서는 뭐가 있을까? 인생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죽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5번이 맞는 것. 자, 그 다음 17번 현존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현존재는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끼게 된다. 맞지? 인간이잖아 현존재가 얘들아. 다른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은폐하게 될 수 있다 그랬지. 맞아. 2번, 현존재는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 삶이 끝이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죽음을 은폐하지 않고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너무 뭐가 이상하지 않니? 삶이 끝이 있어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거야? 본래적 삶을 살다 보면 삶이 유한하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니? 아니지. 뭐라고 얘기했어?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랬지. 알겠지? 좀 다른 거 알겠어? 이 하이데거지.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삶이 유한해. 유한성을 알잖아? 유한성을 인식하면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지금 인과를 상당히 이상하게 끼워 맞춘 거네. 답 2번이고. 3번 볼게. 현존재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 고유성을 상실하고 비본래적 삶. 맞지? 4번. 현존재는 죽음의 대체 불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진정한 개인적 삶, 즉 본래적 삶을 인식할 수 있다. 맞지? 5번.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다 맞지? 그래서 17번에 2번. 자, 18번. 가와 나를 바탕으로 기억, 니은을 비교할 때, 얘들아 기억이 뭐냐면은 세인이야, 세인. 하이데거가 얘기한 세인. 니은은 뭐냐면 타자야, 타자. 이 니은은 그 사르트르에 나오는 타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적절한 것 세인부터 볼게. 세인. 기억은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하는 존재. 세인이 죽음의 확실성을 부정해? 죽음이 확실하다? 아니야, 불확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죽음을 외면하는 존재. 세인은 자신의 죽음을 외면할 수 있다고는 했지. 불안하니까.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면 불안하니까 세인이 되어서 외면한다. 맞네. 3번.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존재? 아니지. 세인은 그냥 다수의 익명적인 존재니까. 4번. 익명성으로부터 벗어나 그냥 익명성을 지닌 타인인데 그게 세인인데 벗어나지 않지. 그 다음에 5번.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결단을 실현하는 존재? 세인 아니었어. 답은 이제 2번으로 추려진 것 같은데 우리 타자도 확인해야 돼. 타자. 죽음의 우연성을 부정하는 존재. 얘들아, 죽음이 우연히 찾아온다라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 그냥 누구나 죽음은 우연히 찾아와 라고 생각하거든.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 맞지? 누군가 죽었을 때 타자가 의미를 부여해주지. 3번.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살아간다. 사르트르의 타자가 단절된다고 얘기하진 않았어. 왜냐면 다른 사람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 다음 주체성으로 벗어나 살아가는 존재. 주체성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얘기 없었고. 자신의 삶에서 기대를 실현하는 존재. 자신의 삶에서 기대를 실현한다? 이건 모든 사람이 기대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거니까 맞다고 볼 수 있지만 타자가 꼭 그렇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맞으면서도 이상한 뭔가 약간 애매한 그런 선지인 것 같아. 그래서 18번에 2번. 됐지? 자, 19번. 사르트르 관점에서 보기에 야스퍼스를 비판하래. 얘들아, 문제가. 사르트르가 이 야스퍼스를 비판해야 된대. 그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 야스퍼스는 죽음은 나와 함께 변한다 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한 태도가 고정적이지 않다 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죽음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일 수도 있고 주관적 의미를 지닌 것일 수도 있다. 자, 여기부터 사르트르랑 어떻게 다른지 보이니? 야스퍼스는 죽음이라는 것이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주관적일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런데 사르트르는 뭐라 그랬어? 주관적일 수 있나? 절대 그거 안 됐었지. 사르트르는 죽음은 무조건 어디에 있는 거야? 나의 바깥에 있는 거야. 죽음은 무조건 타자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나에게 내가 내 죽음에 대한 주관적인 의미는 못 지녀 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거기가 지금 보니까 딱 차이점이네. 좀 더 읽어볼까? 이때 전자의 경우 즉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다
라고 보는 경우는 죽음을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허망한 종말로서 인식하는데 그치지만 후자, 주관적이다라고 보면 자신의 태도에 따라 죽음의 의미를 판단하며 참다운 자기 자신으로 실존할 수 있게 된다. 아, 그럼 야스퍼스는 어떤 죽음의 의미를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주관적으로. 내가 내 죽음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참다운 자신으로 실존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르트르랑 되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선지 볼까? 1번. 가장 적절한 거야.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사르트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얘들아 봐봐. 죽어야만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었어? 전혀 아니었어. 언제 실존적 의미를 지닐 수 있었어?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적인 태도를 가질 때였어. 그러니까 1번 틀렸어. 2번, 죽음은 나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우연한 사실이므로. 맞지? 나랑 상관없이 찾아온다, 우연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다. 완전 맞지? 그런데 이 야스퍼스는 뭐라 그랬어? 주관적 의미를 지닐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비판할 수 있겠지? 나머지 선지. 3번, 인간은 자유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으므로. 이거 사르트르 의견 맞아.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죽음 해석할 수 있다. 전혀 다르지. 4번, 죽음은 나의 사라짐을 의미하므로. 맞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실존적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틀리지. 실존적 삶은 살아갈 수 있다 그랬어. 죽음의 의미랑은 상관없이 아까 얘기했지? 주체적 태도 가지면 살 수 있다. 5번, 인간은 각자의 기대에 따라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감으로까지 맞네. 자신의 죽음을 주관적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 뒤가 틀렸네. 알겠지? 그래서 19번에 2번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마지막이야 얘들아.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일기야. 하이데거랑 사르트르 입장에서 분석 한번 해보래. 한번 보자.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왔는데 주인공이 인생의 유한성을 깨달은 이후부터 삶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이거 누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까? 하이데거지. 사실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대. 그러니까 얘도 그냥 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야. 비본래적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 삶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서 이제 자각한 거야.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일들, 이게 뭐야? 비본래적 삶을 살았던 일들을 돌아보게 된다. 반성하게 되는 거지. 비본래적 삶에 대한 반성이 생겼네.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을 생각해봐야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본래적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지 라고 얘가 생각한 거야. 내가 좋아하면서 가치도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 좋은 소설을 쓰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 줄 테니 훌륭한 작가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 다짐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겠다 라고 일기를 썼네. 한번 보자. 1번. 하이데거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을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지 않은 상태. 완전 맞지. 비본래적 삶을 살던 상태니까. 2번, 하이데거는 별 고민 없이 다른 사람 따라 무심코 선택했던 것들을 돌아보는 것을 세인으로 존재했던 삶을 반성하는 자세. 완전 맞지. 1, 2번 완전 맞네. 3번, 사르트르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내 삶을 가치 있게 기억해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삶이 타자에 의해 재구성. 맞지? 왜냐면 내가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내 삶을 생각하는 거니까 맞겠지. 4번,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 삶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삶의 실존적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완전 맞지? 5번,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모두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항상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겠군. 왜 틀렸을까? 사르트르는 아니야. 사르트르는 죽음에 대해 떠올리는 것이 전혀 실존적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치? 사르트르는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현재에서 현재 삶에 충실하면 돼. 죽음하고 연관짓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를 지워야 해. 알겠지? 그래서 20번에 5번 이렇게 해주면 돼. 얘들아,
길었다. 이것도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길었는데 이렇게 쭉 읽어가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너무 수고 많았어.